그러면 이번에는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요. 어떤 분은 이게 골고루 다 나눠주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역시 또 돈을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데 쓰지 않겠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셨단 말이죠. 저도 완전히 100%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뭐 간단히 들어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인지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네네. 뭐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보고, 그분한테 100만 원 주봐야 무슨 그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소비 늘어나겠어요. 어차피 이미 뭐 차 있을 것 다 있고, 그죠? 네. 있을 것 다 있다고. 그런데 없는 사람은 그죠? 100만 원 크거든요. 그러면 소비할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그래서 없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을 경우는 그거 역시 자산 쪽으로 들어가 예, 버리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어느 소득 수준에서 뭐, 그거는 뭐 정책적 판단이겠죠. 그 이하만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전국민 기본소득 50만 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기본소득도 지역화폐로 주는 게 좋겠느냐, 예.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게 낫느냐, 이런 예. 질문을 주신 분도 있어요. 예. 아니,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제, 과연 이제 그 기본소득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체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연간 소득을 이제 기준으로 할 거냐.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부터 할 거냐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가천 같은 경우에는 다 전세 사는 사람도 7억 재산이에요. 전세금이 7억이면. 그러니까 중산층이다 이거죠. 예. 그 사람들까지 아까 기본소득을 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뭐 불만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그렇죠. 왜 그 부자한테 그래주고 우리는 100만 원 똑같이 주냐. 그것도 또 불만이야. 그죠? 또 부자들은 세금은 우리가 더 많이 낸다 이 얘기할 거고. 그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끝도 한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갈등 요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실험을 저는 해보라고 하고 싶어. 특히 이재명 지사님이 그래도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잖아요. 그러면 뭐 경기도는 좀 어느 정도 어떤 지방 재산이 탄탄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한 지역을 택해가지고 아까 가천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비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인구도 적당하고, 인구는 제가 볼 때 실험하기에 가천이 적당한데, 한 7만 안팎이거든요. 네. 적당한데, 이제 부자들만 어떻게 보면 사는데, 그걸 실험 대상으로 하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일반 좀 저소득층. 예, 그래서 좀 저소득층 밀집대가 서울과 또 거리가 먼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가지고 효과를 이제 우리가 파악하려고 실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것이 지역 내에서 돌지. 효과가 있는지, 그러고 투입 예산 대비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예?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여주 같은 데가 아주 좋다고 보죠. 자꾸 여주 사시니까. 왜 그러냐 하면 명분도 저는 좋아요. 왜? 세종대왕이라는 엄청난 그게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네. 근데 그분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어느 정치 지도자보다 저는 진심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왜 진심이었다고 보냐 하면 기득권이 다 반대하는 한거리야. 그죠? 그 다음에 장영실도 옛날로 치면 상놈이에요. 천민이니까, 그죠? 그런데 양반들이 얼마나 요새로 치면 국장 자리 정도나 차관 보좌를 준 거야. 예? 근데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거를.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지도자야.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러면 이제 명분도 써. 네. 그리고 인구도 보면 12만이라고 하더니 물어봤어요. 12만인데, 거기서 땅 부자들 많거든요. 네. 그 재산이 서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도 있다, 이거요. 네. 그런 사람은 빼야 되지. 그러다 보면 한 5만 대만 딱 실험하기에, 이게 기본소득을 실험하기에 가장 좋은 그 장소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도입하기보다 예, 이렇게 예. 적정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곳에서 예.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예. 게 필요하다. 예. 예,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실수를 또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서 예. 나온 데이터 가지고 예.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하여튼 요것이 가지고 있는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요것은 뭐 워낙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일단 화폐와 관련된 이 중점이기 때문에 또 쓸데없는 이 보시는 분들 간에 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논란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일단 화폐 쪽으로 이 정도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하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대신 이제 말씀하신 그 조건, 예, 예. 인구수와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역 내에서 돈이 돌 수 있게끔 서울과는 좀 거리가 떨어진 예. 지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예. 중심. 자, 그럼 이번엔 화폐 개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풍양계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단지 액수 단위를 줄이는 것도 화폐 개혁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단순한 아까 단위를 줄이는 거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이 1000분의 1로 한다, 뭐 100분의 1로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네. 단위를 줄인다는 얘기가? 그러면 화폐 수량 조절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것이. 근데 화폐 수량을 조절하면 굉장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폐 수량을 조절 안 하면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죠? 그걸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해갖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죠? 맞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단위를 조정한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 5만원권을 500원으로 만든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화폐 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화폐 수량이 줄어들면 경제가 이제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경제가. 그렇죠. 왜냐하면 안 도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금이 왜 안 돕니까? 그게 수량이 죽고 귀하단 말이에요. 귀하니까 내 호주머니에 넣어놔 버린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사채놀이 하는 사람이 바로 또 등장할 거예요. 사채꾼이 막 판을 칠 수 있어. 예? 그 사람들 또 돈을 매집해갖고 사채 금리를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죠? 예? 왜 이 간단한 문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계 기업들 부도도 안 할 거예요. 돈이 안 도니까. 그죠? 돈이 모자란데 돈도 안 돌아버리면. 한계 기업들 다 부도 나겠죠. 그러면 난리 나고 실업자 생기고, 그죠? 그럼 이거 뭐 결국은 주택시장까지 영향 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나오겠죠. 환투기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환투기꾼. 요새 제일 장사 좋은 것이 내가 볼 때는 환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예? 어떤 의미로요? 아까 그 화폐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아, 네. 예를 들어서 1대1로 만들었다 이거야. 달러와. 예, 우리나라 돈을. 그러니까 누가 우리나라 돈 택하겠어요? 예? 기축통화인 달러 택하지. 그러면 전체 화폐계가 수량도 줄어난 판에 또 외화예금도 증가할 거고, 그죠? 수출하는 사람들 안 갔다 할 거야. 그죠?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외국에서 돈 돌리다가 한 20% 돈 가치가 떨어지실 때 들어오면 그냥 20% 또 남는 거야. 매출액 마진은 4%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야. 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화폐 소장님 말씀을 이렇게 화폐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너무 어려워서 이게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가끔가다 자꾸 멍해질 때가 있어요. 일단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네. 렉스엑스님이 주신 질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재기 이론을 만든 소로스가 화폐 전문가인 이유가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떠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일단 그 소로스가 얘기한 재기 이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소로스의 그 책 중에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보란 일방 통역이 아닌 객관적 타자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기대심이 조응하면서 교류한다라는 이론인데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이론이 자꾸 떠오른다 이 얘기거든요. 예. 여하튼 제가 이 얘기는 15년 내지 20년 전부터 들은 얘기예요. 어느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 차장이 이 얘기를 하다가 재기이론하고 똑같은 것 같다 얘기를 한 15년 내지 20년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 책을 처음 낸 거는 한 15년 됐을 거예요.
그 책을 보더라도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내가 하나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서 의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리고 저 자신도 아까 한 30년 동안 서로서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와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는 거 비슷해요. 90%가. 그죠? 그 얘기라면,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는 게 그렇다면 90% 비슷하다면, 그렇다 하면 제기이론을 서로서 논리나 내가 접근하고 있는 논리는 비슷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 하면 제가 답변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서로서가 철학자입니다. 철학 전문가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철학하시는 분은 물리학을 다 해요. 저도 물리학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상 옛날 우리 다 가난했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그때 아까 돈이 있었으면 저는 물리학 전공했을 거예요. 네. 이거 안 하고 늘 선생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늘 그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은 잘하셨겠네요. 근데 뭐 공부는 원래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생각은 많이 하지만 원래 이제 그쪽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리는. 근데 생각이 이제 익숙해져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제 덧붙여 얘기하면 경제학은 우리가 흔히들 사회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물리학하고 가까운 게 경제학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제 현상도 물리 현상 힘의 원리가 작동해요. 기축 통화는 다른 나라 통화보다 세. 힘이 세. 네. 재벌은 중소기업보다 세. 그죠? 갑질. 그렇죠. 흔히들 이야기하는 갑질. 미국 그 경제도 중국 경제도 한국한테 갑질. 힘의 원리야, 이게. 그럼 힘은 물리학적에서는 질량이 크고 속도하고 비례한다 이랬거든요. 질량이 커도 힘이 세고 속도가 빨라도 힘이 세요. 물리학에서. 근데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크다는 건 질량이 큰 거야. 그렇죠. 쉽게 하면 조그만 구슬을 한 바퀴 돌아봐야 그 눈 몇 개 안 묻어. 그런데 엄청난 농구공 같은 건 한 바퀴 돌면 엄청 눈이 묻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 성장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그 힘은 파워는 엄청난 거란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GDP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문사 기자분들이나 하면 이게 GDP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하면 얘기를.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아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힘의 원리도 여기 적용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 원리도 적용되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적용되고, 지금 요새 미국 금리 시장이 알고 보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아까 물리 이론이 뭐냐 하면 이건 예외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할 수 없다는 물리학의 그 이론. 그 뉴턴 때만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시간은 어느 곳에서나 똑같다. 누구에게나 똑같게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그 얘기는 아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 절대 분리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경제학만큼 그게 확실한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실물에 참여하는 사람, 돈을 가지고 아까 원자재를 구입한 시간 걸려. 그죠? 또 근로자 임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줘. 한 달이 있을 때까지는 안 줘도 돼. 그죠? 예? 시간. 그 다음에 은행에 이자를 해도 100억을 이자고 연 10% 조건을 해놔도 시간이 안 가면 이자 하나도 없어. 그죠? 네. 그래서 경제활동 공간은 제조업이든 금융업이든 시간이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로서 회장님이 시간이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게 가장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돈을 뿌리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설득력을 가지느냐는 지금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폐 이론이면서 물가 이론인 화폐 수량 방정식 예. 이걸 이제 많이 지금 사용하는 걸로 예. 사용하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특별히 아까 공식을 적어 왔거든요. 적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 이론만큼 자주 인용되는 이론도 없어요. 그런데 뭐 중요한 것은 오해를 많이 하면서 인용을 자주 하면 이 문제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각을 통해서 제가 방송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방송 시간만은 엠버이는 PT 관련 그 화폐 수량 방정식 관련 방송 시간만은 저는 경제학자들이 좀 봐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수능 강사 봐주시길 바라고 수능 시험 준비하는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 그 취업 준비생들, 또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직원들한테 꼭 이 시각에 이걸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이론이 워낙 하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자주 인용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 화폐 수량 방정식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M은 돈입니다. 돈. 흔히들 많이. V는 물리학에서 가져온 속도입니다. 속도. 네. 그러면 좌측은 속도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우측은 PT인데 P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T는 거래량 또는 생산량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가정이 있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이 이 이론에서 가정이 있다고.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하는 가정을 내놨고 생산량은 과거급만 생산되고 추가적으로 생산이 없다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현실이냐. V에 대해서는 케인즈가 말도 안 된다 했어요. 이 V가 일정하다는 거는. 그리고 고전학파적에도 프리드만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어요. 프리드만은 신통화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화폐 속도가 일정하다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가는 오른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화폐 유통 속도가 맨큐 교수, 미국 하버드 대학 지금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분도 미국의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하는데 미국 그 중앙은행 통계를 보면 전혀 거짓말이에요. 2007년 이전에는 한 10배에서 12서너 배 됐어요. 근데 2020년을 보면 4배, 5배밖에 안 돼요. 일정하다 하거나 비슷하다는 그래도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조차도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라별로도 다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여기에 또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 생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 생산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쉽게 하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인정 못 하겠다는 거야. 이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과거 거는 생산된 것이니까 돈을 이제 증가시키면 물가 오르죠. 그죠? 네. 그 논리가 전개될 수 있다. 그나마 V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V를 또 따지면 또 다른 얘기인데, 돈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그 과거 것만 이미 생산된 물건만 거래하면 화폐가 교환 대상으로 작용하면 물가가 안 올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돈을 늘리면 오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미래 그 생산 활동, 기업이 돈 빌리고 할 때, 그죠? 미래를 위해서 그 빌리가는 거야. 그렇죠. 종업 월급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원자재 구입해야 되고, 앞으로. 그 다음에 기계장치 구입해서 또 생산해야 되고, 이거 시간이 걸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미래의 생산을 인정하지 않은 이론은 이 궤변이지 이게 어떻게 이론입니까? 그죠? 이거 궤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안 오를 수 있죠. 네.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생산량이 화폐 그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예를 들어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얘가 아니에요. 실제 사례예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보는 통화량이 40조 원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런데 GDP는 생산량, 그죠? 생산량은 358조가 회선이 10배가 증가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물건의 결제에 필요한 돈이 10배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유통 속도가 빨라져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돈을 뿌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이 논리가 얼마만큼 올려야 물가가 오르냐는 얘기하고 똑같이 이 공식대로만 얘기하면 이 화폐 수량 방정식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학적으로 얘기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좌측은 속도가 들어가 있어요. 우측은 속도가 없어. 거래량이 시간은- 항상 일정하다. 시간이 정지돼 벌써. 생산량이. 예?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궤변이야. 예? 있을 수도 없는 이론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도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의 속도도 일정하지 않고 가격이라는 것도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느냐. 여가 이제 서로서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 일치할 거예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돈이 어디로 이동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도 돈이 아파트로 갈 때와 증권시장으로 갈 때와 또 뭐 원자재 시장으로 갈 때 경제 성장 속도가 틀려요. 또 원자재 시장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잖아요. 네. 외국 원자재 수입을 해야 돼. 외국 경제 성장 발전에 한국이 기여하는 거야. 예? 돈이 원자재 시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이 얼마나 풀리냐는 불경기 되면 속도 확 줄어버리거든요. 네. 불경기 되면.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도 속도가 얼마만큼 배수냐 하면 10배 배수거든요. 10배에서 20배. 그러면 돈을 100% 줄여버려도 속도 한 회전 주는 거하고 똑같아. 그쵸? 네. 그러니까 돈의 양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이 이론이 내가 앞에서 학자분들과 한국은행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들, 수험생들 보라고 한 이유예요. 이게 대해서 잘못해갖고 인생이 바뀌어요. 운명이.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 대학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모두 스카이 대학 하니까. 네. 예? 저는 별로 높이 평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 한 문제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떤 시험에도 계속 출제돼요. 공무원 시험에도 출제되고 수능 시험에도 매년 출제돼. 그 다음에 그 금융회사 취업 시험에도 매년 출제돼. 그러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것 때문에요. 그렇죠. 요새는 공무원 100대 1이라고 하니까 100대 1이면 한 문제에 의해서 결정 나거든요. 한 문제 때문에 등락이 엇갈리는데 출제자가 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답을 골라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항상 묻는 것이 그래요. T는 불변이야. 그런데 P가 어떻게 되느냐, V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한다고.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한쪽 그 고정을 해놓고 한쪽은 예. 변동성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예. 이 계산이 안 되죠. 그러면 밑에 1, 2, 3, 4, 5 지문이라고 하면 문항에 답이 없어. 그죠? 답이 없는데 다 찍었단 말이야, 그러면? 정답은 나와요. 다 찍었는데 합격자가 나온단 말이야. 정답이나 수능 점수가 차이 나는 거야. 예? 이게 얼마나 비극이야, 이거요. 잘못된 문제 때문에 자기가 떨어진 거야. 예? 그러니까 내 문제가 만약에 사실은 75%는 희생자야. 찍은 사람만 가도 답 아니단 말이야. 찍은 사람도. 찍은 사람도 답이 아닌데 합격이야. 수능 점수 높게 나와. 그 사주팔자가 있다 하면 이것 때문에 있다고 보여요, 제가.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 이론이 얼마나 흑우고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제학자나 예. 그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이 불완전한 이론을 바탕으로 물가 인플레이션, 오르는, 예. 뭐 물가 인상이나 아니면은 예. 뭐 여러 가지 경제 예측들을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 실제 제가 통계가 아마 어디 있지 싶는데 제가 국제 상품 가격이 참 재미나는 예가 되는데 2007년만 하더라도 WTI 가격이 96불이었어요. 네. 그 석유입니다. WTI가. 그 다음에 2008년 6월에는 140불 했어요, 이게. 50% 올란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예?
그런데 그때부터 201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돈이 증가해요. 일본도 2012년부터 그렇죠. 저때부터 양적 완화가 막 유럽도 무제한으로 2012년부터 뿌려요. 미국도 그 이후로 더 많이 벌어요. 그런데 돈이 엄청 증가하는데 가격은 계속 떨어져. 원자재 가격은요? 2018년까지 떨어져. 쉽게 하면 돈을 뿌리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논리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경제학자들이 이 MV는 PT를 가지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이론을 가지고. 돈이 많이 풀렸으니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야. P는 고정이고. 원자재는 어떻게 보면 고정이라고 해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매장량도 얼추 비슷하고, 걔네는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생산량은 작년에도 캐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캔 원자재는 원래 그래 안 되잖아요. 이미 제품으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아까 미래란 말이야, 미래. 그래서 미래 그 생산량인데, 이걸 계산을 안 하면 또 문제지요. 그리고 미래 거는 실제 현상은 아까 원자재 시장으로 돈이 이동했기 때문에 오르나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석유는 생산량이 많으니까 투기 세력이 없어진 거야. 생산 가용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동 안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풀린 돈이. 돈은 엄청 풀리는데 역설적으로 하면 돈을 풀수록 가격 떨어졌어 지금. 그죠? 석유만 네. 놓고 보면 돈을 풀수록 유가는 더 떨어지는 거야. 2012년도 엄청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론이 허구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금도 보세요. 2012년이 좀 한때 2,800, 900까지 갔을 거예요. 그때. 12년 초에. 그래가지고 연말에는 1,675불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잖아요. 금도. 그러면 돈을 풀수록 금값이 올라갔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 이 통계만 놓고 보면. 근데 이 이론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돈이 금이나 석유 시장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린 것이지 돈이 줄은 건 아니다 말이야. 돈 갖고 얘기할 얘기 아니다 이게. 화폐 수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돈 수량 이게 허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돈의 양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거는 좀 오류가 크고, 예. 그 돈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예. 이것이 가장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로스 그 회장님이 생각하는 거나 저가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희 얘기가 2010년에 제가 화폐전쟁 3.0이라는 책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 책은 2009년부터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시기하고 딱 맞물려요. 그러면 그때 버냉키 의장의 생각하고 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10년이 흘렀는데 맞잖아요. 네. 그건 화폐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의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원자재, 중요 원자재는 이 표에 다 있잖아요. 미국 그 석유도 있고, 석유가 얼마나 중요한 원자재냐. 그렇죠. 그 다음에 금은 흔히들 화폐 대용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왜 금을 팝니까? 금 사야지. 그러면 예?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떠한 지표를 봐야 되는 건가요?